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자인 빌더 기초적인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기본적인 내용들 하고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인 모델링 하면서 또 기능들을 익혀가도록 해보죠. 자, 이제 XYZ축 좌표 평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우선 디자인 빌더의 그림이 그려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좀 그리기 편하도록. 자, 보시면은, 여기, 아이소메트릭 뷰로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신 대로 좀 뷰를 바꾸고 싶으면, 그 마우스의 휠 있죠, 휠. 휠을 이렇게 굴리면은 확대 축소가 되는데, 휠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오빗이 형성, 마우스 아이콘이 오빗으로 바뀐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뷰 포인트가 이렇게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 빌더에서는 그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이 평면선입니다. 바닥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초록색이 X축, 빨간색이 죄송합니다. 초록색이 Y축, 빨간색이 X축, 파란색이 Z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란색이 높이를 나타내는 Z축. 자, 일단은 교재에 나와 있는 평면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dd new building에 들어가서 빌딩을 하나 해줘야겠죠? 한 다음에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자, 프로그램 실행되는 동안 자, 교재에 나와 있는 평면도는 얘가 1층 평면도고요. 얘가 이제 2층 평면도입니다. 간단하죠? 예, 한번 따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로우 add new 빌딩을 하면은 그 add new 블럭까지 동시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뭐 적당한 위치를 보고 자, X축으로는 30m만큼 빨간색 선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30m만큼 가고 그 다음에 Y축으로 20m 그 다음에 X축 10m Y축 10m X축 15m Y축 10m X축 5m 자, 그 다음에 뭐 입력을 해도 되는데 이제 그냥 도형을 닫기만 하면 되니까 자, 네, 그냥 닫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닫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죠? 이 건물의 높이는 나중에 그리고 나서 수정이 힘드니까 건물의 높이가 3.5m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도형을 닫아줘야 됩니다. 닫아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건물이 형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층을 그려야 됩니다. 2층은 이제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2층을 이 위에다가 1층 지붕 위에다 그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은 마우스가 이제 갖다 대지는 그 평면이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1층 옥상면에다가 2층을 올려야 되니까 이제 이면에 활성화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1층 옥상만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그리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이면과 예를 들어서 요면과 요면과 요면이 동시에 만나는 이 점을 기점으로 우리가 드로잉을 시작해야 될 경우에는 이 점이 이 평면에 위치한 점인지 이 평면에 위치한 점인지 이 평면에 위치한 점인지를 이 프로그램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층 지붕면 위에다 그리겠다 했을 때는 Shift 키를 눌러줍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도 활성화가 되지 않죠. 왜냐면 이걸 면 고정 기능이라고 합니다. 면 고정. 이거 되게 중요해요, 면 고정. 자, 이렇게 1층 지붕 위로 면 고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1층 지붕 위로 가게 되니까 25m 잠시만요. 그러니까 도면이 죄송합니다. 30m네요. 30 입력하고요. 30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끝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선택을 해주면 돼요. 요 면에서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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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이렇게 해주면은 2층도 이제 형성이 됩니다. 2층도. 자, 그 다음에는 1층과 2층에 맞붙은 쪽에다가 여기다가 요 옆에다가 부속 건물을 하나 붙여볼 겁니다. 하나 붙여볼 건데요. 그런데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는 형태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입니다. 건물 형태가 이런 식으로 부속 건물이 붙게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바닥면을 그려서 Z축으로 익스트루드를 시켜서는 그릴 수가 없죠. 거의 그 YZ축 평면에다가 요런 그 사다리꼴 모양을 그린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시켜야 이런 건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요 프로트랙터라고 각도기 기능을 일단 활성화를 시키고요. 활성화를 시키고 자, 이제 요 면에다가 그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면 고정 기능 Shift 키를 누르고요. 이 꼭 지점에서 클릭. 자, 5m. 5m 엔터. 그 다음에 위로 윗방향으로 5m 엔터. 그 다음에 여기 프로트랙터가 한 칸이 이제 15도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면은 두 칸을 했을 때는 30도가 되겠죠. 30도. 여기에서 4m 하고 여기 클릭, 여기 클릭 해주게 되면은 도형이 닫히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를 여러분이 이렇게 잘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20을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20, 이 길이가 20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이제 부속 건물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붕을 그려볼 겁니다. 요 위에다가 지붕을 그릴 텐데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전체적인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냥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회전이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이고, 뭐란 거니. 자, 이 상태에서 add new block을 다시 활성화 시키고요. 지붕을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빌딩 블럭을 그릴 건데요. 단순히 익스트루드가 아니라 이렇게 뽑아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피치드 루프, 그러니까 지붕을 그릴 겁니다. 피치드 루프를 그릴 건데요. 경사가 있는 지붕을 말하죠. 여기에 피치드 루프를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Shift로 면 고정시킨 다음에 지붕면을 클릭, 클릭, 또 이제 이까지 나와야 되겠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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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지붕이 형성이 됩니다. 피치드 루프.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건물이 그려졌죠? 자, 이랬을 때, 자, 비주얼라이즈 해서 렌더드 뷰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건물의 형태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건물 형태가 이렇게 됐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Show Shadows 하면은 시간대별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후 3시니까 해가 이미 서쪽으로 넘어갔죠. 그렇다면 이제 동쪽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져 있는 상태일 거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화살표는 북쪽이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에디트 탭으로 다시 와서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 블럭이나 존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듭니다. 블럭 1번은 이제 1층이죠. 1층이니까 그라운드 플로어. 바꾸는 방법은 마우스 클릭해서 한 번 더 클릭하고 천천히 기다리면은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그라운드 플로어 지하죠, 지하.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1층 퍼스트 플로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붙어있는 입구니까 리셉션을 하겠습니다. 리셉션. 그 다음에 루프는 이제 말 그대로 지붕이니까 딱히 손볼 게 없겠죠. 자, 이제 리셉션의 천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셉션 블럭, 죄송합니다. 리셉션 블럭으로 들어가서 리셉션에 리셉션 존에서 리셉션에서 이제 존을 클릭합니다. 존을 클릭하면은 이제 리셉션에 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존이 선택이 되죠. 여기서 이제 오프닝 들어가겠습니다. 오프닝 들어가서 네. 루프에다가 이 창을 넣을 건데요. 여기 보면은 레이아웃에 No Roof Glazing 돼 있죠. 얘를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100% Roof Glazing 해서 OK 해줍니다. 자, 레이아웃 탭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자, 이렇게 바뀌었죠. 원래 이제 루프에는 그 리셉션의 루프 층에는 창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통유리가 이제 리셉션에 됐습니다. 요런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일사추결을 위한 어떤 유리 온실의 기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패널 전체에서 빌딩에 들어가서 오프닝, 그 다음에 루프 글레이징에서 자, 전체 빌딩 탭에서 오프닝에 가서 이제 루프의 레이아웃을 노 루프 글레이징으로 바꿔줘서 레이아웃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래 우리가 리셉션의 루프 글레이징을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줬기 때문에 전체 탭에서
얘를 수정하더라도 얘는 남아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창 크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빌딩 탭에서 오프닝에 들어가서요. 익스터널 윈도우즈에서 레이아웃에 디멘전에 들어가겠습니다. 디멘전 들어가면은 윈도우 투 월이 있는데요. 얘를 3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창 면적비죠. 창 면적비인데 30%를 한 20%로 줄여보겠습니다. 엔터 친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가볼게요. 그럼 아까보다 창이 훨씬 작아졌죠. 전체적으로 창이 작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층에서 아니다. 그라운드 플로어가 1층이죠. 지금 여기서 그라운드 플로어에서 오프닝 탭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디멘전 들어가면은 윈도우 투어에서 20% 되겠죠. 왜냐하면 빌딩 탭에서 20%로 다 바꿔줬기 때문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상위의 그 선택지에서 바꿨기 때문에 다 따라온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플로어에서 창 면적비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원래 30%였다가 20%로 줄었죠. 그라운드 플로어는 한 40% 해보겠습니다. 40 엔터 해서 레이아웃 가보겠습니다. 빌딩 탭으로 가면은 1층 아니 그라운드 플로어에서 창 면적비가 이제 40%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빌딩이라는 최상위 탭에서 오프닝이나 어떤 컨스트럭션이나 전체적인 옵션을 줄 때는 가장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구간이 많은 그 옵션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주는 게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파티션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라운드 플로어에서 자, 여기에서 5m짜리 파티션, 그러니까 방의 전체적인 건물의 그 외형은 그려놨으니까 여기에 이제 구간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션을 그리는 아이콘은 얘입니다. 드로우 파티션 클릭 해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파티션 위치가 여기겠죠. 여기서 이제 5 엔터 하고 충분히 가서 여기 마주치는 요 점에 갔을 때 클릭하고 클릭하게 되면은 파티션이 형성이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라운드 플로어는 더 이상 존이 한 개가 아닙니다. 존 1번과 존 2번으로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존 1번은 이제 이름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미팅룸. 그 다음에 존 2번은 오픈플랜. 이렇게 존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팅룸의 액티비티를 바꿔줄 건데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네, 그냥 이름만 미팅룸 한다고 컴퓨터가 얘가 회의실로 쓰는구나 알 수는 없겠죠. 그럼 이제 여기 용도를 줘야 됩니다. 자, 미팅룸 클릭한 상태에서 미팅룸이 선택된 상태에서 액티비티 탭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액티비티 템플릿 클릭합니다. 보면 제네릭 오피스 에리어 되어 있는데 얘를 고쳐줄 겁니다. 네, 이게 템플릿을 제공하는 이제 버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버전에서는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미팅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 정확한 제실률이나 그 다음에 정확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는 그 건물에 딱 맞게 그 라이브러리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걸 해서 거기에 맞도록 좀 수정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서는 제네릭 오피스 에리어가 아이러니하게도
제네릭 오피스 에어리어가 미팅룸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그냥 얘를 그냥 두겠습니다. 그냥 두고 그 다음에 오픈 플랜에 얘를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리셉션으로 두겠습니다. 오케이. 해주면은 이제 수정한 그 템플릿은 빨간색으로 바뀌죠. 자, 그리고 내가 방금 오픈 플랜에 액티비티를 바꿔줬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제네릭 오피스 에어리어로요. 자,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고, 자, 여기서 그라운드 플로어의 레이아웃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아까는 존 1번과 존 2번이라고만 되어 있었지만, 지금 미팅룸과 오픈 플랜으로 지금 바닥면에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면 이 빨간색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회색이고요. 보면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용도대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빨간색은 리셉션이라는 이제 액티비티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회색은 제네릭 오피스 에어리어라는 액티비티를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용도가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려놓은 건물에서 이제 방위를 여러분들이 좀 바뀌고 싶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쪽이 남향인데요. 이쪽이 남향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을 북쪽으로 하고 싶다. 지금 서쪽인데 북쪽으로 하고 싶다 할 때는 최상위 탭으로 가셔가지고 로케이션에 갑니다. 로케이션에 가가지고 사이트 디테일에 가셔서 사이트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얘를 돌려줍니다. 얘를 한 90도 돌려볼까요? 돌려서 레이아웃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북쪽으로 갔죠. 네, 얘가 지금 북쪽으로 갔죠. 자, 아까 유리온실이 있던 쪽이 이제는 정남향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목적이죠. 주 목적. 난방 부하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팅 로드,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매뉴얼하고 좀 똑같은 방위를 주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90도를 더 돌려야 되겠네. 로케이션으로 180도 돌리겠습니다. 네. 자, 매뉴얼은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난방부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팅 디자인 클릭. 지금 전체적인 사이트에서 히팅 디자인 하게 되면은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빌딩을 선택해야 되겠죠. 빌딩을 한 다음에 히팅 디자인을 클릭하면은 저처럼 이런 화면이 뜨는 사람들은 이제 업데이트 데이터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디자인 마진, 그러니까 안전율을 1.5로 주겠습니다. 이게 뭐 시스템 사이징 또 뭐 세이프티 팩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거를 안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여유분을 둬야 되니까 얘를 클릭해서 OK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온도 값하고 그 다음에 힛 밸런스 값은 이제 정상 상태에 도달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에 도달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 온도, 그 다음에 기온, 그러니까 기온이죠. 기온.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방사 온도, 그 다음에 여기는 작동 온도, 그 다음에 바깥 기온을 말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난방 부하를 구하는 것은 이제 한겨울철 가장 이제 추울 때를 가정해서 난방 부하를 계산해야 시스템 용량이 선정이 되겠죠. 자, 그렇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화면에 그 하부는 이제 밑에 여기는 이제 열 평형에 대한 그래프고요. 이 플러스는 취득이고 마이너스는 손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힛을 취득하는 것은 존 센시블 히팅이라고 해서 실제로 난방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열량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밑으로 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제 열을 잃는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글레이징 창호를 통한 난방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벽을 통한 난방 손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는 이제 바닥면으로 나가는 거. 얘는 좀 전체적인 거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건데요.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플로어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열량. 그 다음에 파티션에서 서로 빠져나가는 열량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붕. 그 다음에 external infiltration은 이제 외부로의 어떤 침기, 외부로의 어떤 그 기밀도에 의한 어떤 그런 공기의 누출, 유입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외부 환기고요. 아까 이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힛 밸런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은, 가장 큰 요인은 이제 external ventil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바깥으로 이제 환기를 함으로써 열 손실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난방부하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external ventilation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단은 그냥 적당히 그려놓은 그림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 그래프는 전체적인 이 빌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각 존별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first floor 1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플로어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다릅니다. 퍼스트 플로어와 그라운드 플로어에서는 이제 서로 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실에서 빠져나가는 열량이나 이제 우리가 난방으로 도입되는 열량이 다르겠죠. 자, 리셉션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플로어에서 빠져나가는 글레이징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량보다 리셉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리셉션은 전체적인 크기보다 여기 보면은 이 리셉션이라는 공간 자체는 전체적인 크기보다 창 면적비가 너무 큽니다. 이제 천장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이,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셉션이라는 공간은 글레이징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가 아주 큰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엔 그 다음에 루프. 자, 루프가 노 데이터로 뜨는 이유는 루프 자체는 냉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존만 봐야 됩니다. 존만 봤을 때 이렇게 된다. 바닥면을 통해서 여기 보면 힛 밸런스가 바닥면을 통해서는 열을 취득하고요. 루프를 통해서는 열이 뺏기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루프라는 곳은 얘는 이 루프라는 존은 실제로 퍼스트 플로어의 천장에서 열을 취득하겠죠. 퍼스트 플로어에 요 퍼스트 플로어 여기 보면은 지금 요 층에 2층이 겨울철에 난방을 하니까 뜨거운 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루프라는 곳은 1층을 통해서 이제 열을 공급받기 때문에 힛 밸런스가 플로어를 통해서는 열을 얻고요. 그다음 루프를 통해서는 열이 뺏기게 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마찬가지겠죠. 퍼스트 플로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퍼스트 플로어에 존 1번 얘는 뭐 거의 차이가 없네요. 이 난방을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irst floor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뭐 간단한 설명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우리가 미팅룸은 오피스 용도로 쓴다고 했고요. 오픈 플랜은 리셉션이라는 용도로 쓴다고 했습니다. 리셉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디자인 빌더 이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그 지금 오픈되어 있는 공간, 그러니까 그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히팅 온도의 세팅이 조금 활동하는 실보다는 조금 낮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액티비티 탭에서 우리가 미팅룸을 보면은 히팅 셋 포인트가 22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2도일 때 22도로 그 히팅 온도를 세팅을 해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픈 플랜, 그러니까 리셉션 같은 경우는 히팅 온도 20도로 세팅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미팅룸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미팅룸이 온도가 더 높고 리셉션은 온도가 더 낮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열 손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열 취득이 될 거고요. 일로는 열 손실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팅 디자인을 보면은 미팅룸에 지금 다른 게 워낙에 커서 잘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그래프에서는 잘 표시가 되지 않지만 뭐냐면 파티션, 그러니까 옆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지금 미팅룸에서 파티션으로 이동하는 열량은 이제 오픈 플랜 리셉션 밖에 없죠. 그러니까 파티션으로 빠져나가는 열량이 마이너스 0.58kW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음수 값을 가지고 있죠. 오픈 플랜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리셉션 같은 경우는 파티션으로 열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0.17kW로 열을 취득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티션 같은 경우는 리셉션 같은 경우는 미팅룸에서 열을 뺏어오는 거고요. 미팅룸 같은 경우는 파티션에 열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리셉션으로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셉션 그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액티비티를 리셉션으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파티션으로는 열을 이제 취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퍼스트 플로어에서는 파티션으로 열을 뺏기고 있죠. 마이너스 0.39로 열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고요. 자, 이것을 조금 수치화해서 보고 싶다 할 때는 서머리 탭으로 가면 됩니다. 서머리로 가면은 빌딩 탭에서 서머리로 가면은 오픈 플랜에 이제 컴포트 템페러처 우리가 세팅해 놓은 어떤 온도 값에 의한 어떤 온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팅룸 같은 경우는 아까 22도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리셉션 같은 경우는 20도로 세팅을 해놨죠. 그러니까 그보다 온도는 약간 더 낮을 겁니다. 그렇고 루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당연히 공조를 안 하니까 온도가 낮겠죠.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리셉션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17.64도입니다. 여기는 온도가 좀 더 낮죠. 열 손실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상태에서 흰 로스는 각 존별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토탈 힛 캐패시티, 토탈 그 힛 캐패시티는 이제 여기 보면 토탈 힛 캐패시티는 이제 디자인 캐패시티의 합인데 근데 문제는 디자인 캐패시티는
우리가 안전율을 1.5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열을 빼앗기는 것보다 1.5배 높게 이제 용량이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층에서의 토탈 히트 캐패시티는 76.03kW인데 실제로 열 손실이 76.03인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열 손실은 약 50.7 정도 되는데 여기다 1.5로 곱하면은 76.0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난방 부하를 설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 존과 빌딩의 열 손실에다가 그 손실한 만큼 우리는 난방으로 보일러를 때워서 열을 보충하면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원리니까 실제로 우리가 빼앗기는 열의 총합에다가 우리가 설정한 안전율을 곱해주면은 보일러의 용량이 선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 보일러의 용량은 163.36kW짜리 보일러 용량이 최대 가능한 난방 용량이 163.36kW가 이제 kW짜리 보일러가 필요하다는 말이고요. 얘는 860 곱하면은 14만 이제 킬로칼로리 퍼 아워짜리 보일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뭐 그레이징 게인, 월 게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하나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냉방부 한번 볼게요. 냉방부 쿨링 디자인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그래서 언제를 우리가 기점으로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자, 줄라이 15니까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이제 우리가 쭉 계산을 해서 가장 더울 때를 기점으로 냉방부하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디자인 마진은 안전율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태양이나 그 다음에 인체 또 장비로 우리가 취득되는 열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열량만큼 우리는 냉방으로 제거를 해줘야 사람이 계속 일정한 온도, 우리가 설정한 일정한 온도 값에서 유지가 될 겁니다. 1.5 정도 마진을 주겠습니다. 해서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온도값 그래서 이제 에어 템퍼레처는 이제 뭐 실온 그 다음에 레디언트는 이제 복사 온도 그 다음에 작동 온도 그 다음에 외기 온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밑에는 시간이죠. 그 새벽 1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제 시간이 올라가게 됩니다. 24시까지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공기 온도는 쭉 가다가 우리가 5시부터 뚝 떨어져서 이제 24도로 쭉 유지가 돼서 밤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왜 그러냐?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용도를 우리가 오피스로 해놨기 때문에 5시 이전에는 사람 출근 안 하니까 온도 냉방할 필요가 없죠. 냉방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사람이 이제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미리 이제 냉방을 해놓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시부터는 쭉 이제 냉방을 해서 온도 떨어지고 쭉 유지가 됐다가 사람 퇴근하는 6시, 7시가 되면은 다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보면은 아웃사이드 온도를 보시면은 이제 밤 동안은 쭉 계속 이제 26도 정도 낮게 유지되다가 이제 해 뜨기 시작하면은 쭉 온도 올라가서 이제 1시를 넘어서 2시쯤 이제 타임렉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밀리게 됩니다. 최고 온도를 찍는 시간은. 그러면 이제 한 2시에서 2시 반 정도가 이제 최고 온도를 찍고요. 다시 쭉 이제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작동 온도, 뭐, 다른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면 이제 힛 밸런스나 이런 것들은 뭐, 보시면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엔, 얘를, 리셉션 한번 보겠습니다. 리셉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값이 쭉 올라가는데 이 왜 올라가냐면 리셉션이 지금
큰 창을 하나 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일사열취득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이제 복사 온도가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전체적인 서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에 따라 달라지고요. 어쨌든 서머리를 보시면은 여기 디자인 카파시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플로우 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토탈 쿨링 로드가 있고, 센시블 레이턴트 에어 템퍼러처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크게 뭐 신경 쓸 게 없고요. 여기 보면 토탈 쿨링 로드는 우리가 열 취득으로 인해서 로드가 걸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루프는 냉방을 안 하니까 얘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토탈 로드에다 우리가 지금 안전율을 1.5를 해놨으니까 실제로 디자인 카패시티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냉방을 해줘야 되는 그 냉동기의 용량은 315kW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용량입니다. COP 3 정도를 봐도 실제로 투입되는 소비 전력은 한 100kW 정도 되니까 일반 가정주택에서 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이 정도 면적의 건물에서 사용하기에도 냉방부하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HVAC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에디트로 가서 다시 우리 지금은 HVAC 설정을 안 한 상태에서 한 거죠. HVAC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조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HVAC 템플릿을 팬콜 유닛으로 해서 에어쿨드 칠러로 했는데 지금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핫 워터 컨벡터로 해서 넷 벤틸레이션으로 해보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환기는 없고 히팅은 내추럴 가스로 하고 쿨링은 쿨링 시스템은 디폴트 값으로 해서 쿨링 시스템 COP는 한 4.5, 보통 4.5면 아주 크긴 한데 일단 4.5로 하겠습니다. 이 스케줄은 그대로 놔두고요. 자, 이제 다시 냉방부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냉방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는 아까보다 훨씬 많이 줄었죠. 이제 실제로 디자인 카패시티가 좀 줄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 그 시스템 자체에서 우리가 그 설정하는 공조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입력 자체가 너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맞춰서 이제 설정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실제와 그 결과값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좀 커스터마이징 하면 할수록 실제 이제 쿨링이나 히팅 디자인 값이 실제와 좀 점점 더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는 값으로 주는 건 당연히 써가지고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로 제공되는 그 값들도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자, 히팅과 쿨링 디자인을 했으면은 이제 시스템 그 용량이 다 선정이 됐는데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열량, 지금 방금까지 우리가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최대 난방부와 최대 냉방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용량에 맞는 장치를 선정을 하겠죠. 그 장치를 선정했을 때 어떤 그 1년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이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보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온도는, 외기 온도는 점점 올라가는 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연료 사용량, 그다음 히팅에 들어가는 가스 에너지, 당연히 겨울에 많겠죠. 겨울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쿨링으로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 여름에 많습니다. 근데 라이팅은 1년 내 거의 꾸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룸 일렉트리시티 역시 마찬가지로 1년 내 쭉 동일한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줄었다 올랐다 하는데 이건 오피스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 건물은 이제 밤에는 끄니까 밤에는 끄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없을 때는 이 전기 제품 역시 다 끄니까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히팅에 들어가는 이 에너지들은 쭉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외기온, 우리가 실제로 그 에어 템퍼레처, 그 다음에 복사온도, 작동온도 이런 것들은 겨울철에는 낮다가 여름철에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죠. 외기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겨울철에는 엄청 낮다가 여름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그다음 힛 밸런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쿨링으로는 열을 빼앗아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장치들은 열을 취득하게 되죠. 그다음에 히팅으로 열이 취득됩니다. 그다음에 외기 그 침기로 인해서 열이 빼앗기게 되죠. 이런 식으로 힛 밸런스 표시. 그다음에 이제 외기 한기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밑에 보시면 되고요. 서머리 탭을 보면 됩니다. 서머리 탭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토탈 사이트 에너지는 그 사이트에서 소비되는 어떤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옆에 보면은 에너지 펄 토탈 빌딩 에어리어라고 해서 205.16kWh per 제곱미터라는 것은 이 건물 전체적인 제곱미터의 그 1제곱미터당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변환 계수가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엔드 유지라고 해서 1년 동안 전체적으로 사용한 에너지가 얼마인가 하는 것인데, 전기는 인테리어 라이팅, 그러니까 실내 조명, 그 다음에 내부 장비 해가지고 132,949kWh만큼 1년 동안 쓴다는 말입니다. 쓴다는 거. 조명 에너지가 상당히 많죠. 아무래도 사무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액티비티 라이브러리를 정확히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나오는 것일 겁니다. 나중에 이거 실제와 맞도록 조정하면은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쿨링에 들어가는 에너지 134,948kWh만큼 사용되었다. 히팅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24,561kWh만큼 사용되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급탕에 사용되는 이제 사용한 물 61세제곱미터가 사용되었다 이런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얘를 합치면 얘가 나옵니다. 토탈 에너지, 실제로 사용한 에너지, 실제로 여기에서 사용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토탈 소스 에너지라는 것은 이 에너지에서 이제 에너지 컨버전 팩터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한 에너지를 보기 위해서는 얘를 보면 됩니다. 킬로와트 아워만큼의 사이트 에너지를 보려면 얘고요. 얘는 이만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많이 필요한가 하는 건데, 얘는 뭐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런 거고요. 이 자세한 거 보는 방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실제 건물 모델링한 데이터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